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은행 대기실. 김현우 할아버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오늘은 그저 40년 넘은 아파트의 낡은 화장실과 주방을 손보기 위한 소액대출 상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그의 72년 평온했던 일상이 이날 은행 방문을 기점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주변은 분주했다. 젊은이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고 직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창구와 사무실 사이를 오갔다. 예전에 비해 창구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자리를 차가운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도 이제는 ATM 사용에 제법 익숙해졌지만 대출처럼 중요한 금융 업무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창구를 통해 처리해야 마음이 놓였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몸에 밴 꼼꼼함과 신중함 때문일 터였다. 김현우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김현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오른쪽 무릎이 순간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내색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났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에게는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어르신 대출 상담 때문에 오셨지요. 2번 창구의 젊은 여직원 최다은 씨가 상냥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이 지점에서 근무한 지 3년 남짓 되었다는 그녀는 김현우 할아버지가 몇 번인가 공과금 납부 문제로 창구를 찾았을 때마다 늘 친절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어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터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녀에게 남다른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다. 네, 집수리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오래된 아파트라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김현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최다은 씨에게 건넸다. 40년이 넘은 아파트는 그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공간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있었다. 특히 타일이 깨지고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렸고 낡은 부엌 싱크대에서는 언제부턴가 물이 새어 아래층에 피해를 줄까 노심초사하는 실정이었다. 아들 내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큰맘 먹고 생애 첫 대출을 결심한 것이었다. 아, 리모델링 자금이시군요. 연세가 있으신데 직접 공사감독까지 하시려면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최다은 씨가 서류를 넘겨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대답했다. 허허,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아들놈은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쁘니 내가 직접 챙겨야지요. 그래도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설비업자가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최다은 씨는 할아버지의 말에 가볍게 미소 지으며 컴퓨터 모니터에 그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대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듯 마우스를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던 그녀의 손놀림이 순간 멈칫하더니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김현우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과 할아버지가 제출한 서류, 그리고 다시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가며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키보드를 몇 차례 더 두드려 무언가를 골똘히 확인하던 최다은 씨는 이윽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어르신 계좌에서 큰 금액의 현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평소의 상냥함과는 사뭇 다른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내가 직접 은행 창구에 와서 큰돈을 찾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연금이랑 생활비 조금 찾으러 ATM기에 한번 들렀던가. 아, 그리고 재작년에 손주 녀석 대학 입학 선물로 조금 보태준 것 말고는. 나이가 드니 통기억력이 시원찮아서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최다은 씨의 표정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이 어르신의 통장이나 도장 신분증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그 순간 김현우 할아버지의 뇌리에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아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특히 며느리 서아는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자주 집에 드나들며 이런저런 살가운 말을 건네고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도장, 심지어 신분증까지 빌려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적적하고 외로운 그에게 며느리 서아는 친딸 이상으로 살갑게 굴며 온갖 집안일을 챙겨주던 고마운 존재였다. 아, 며느리가 가끔 심부름을 해주긴 합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은행까지 걸어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으니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고 가끔 병원비를 정산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이나 도장을 빌려주긴 했습니다만 김현우 할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오히려 며느리의 효심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최다은 씨의 표정은 더욱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주변을 한번 슬쩍 살피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어르신, 혹시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노인금융피해 예방 및 상담센터에 연결을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최근 어르신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패턴이 반복적으로 감지되어서요. 비정상적인 패턴. 김현우 할아버지의 심장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듯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불길하고 불안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엄습했다. 평생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겼다니,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내 계좌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겼다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바닥에서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최다은 씨는 다른 직원들이 들을세라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다. 어르신 개인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통한 사기 피해가 부쩍 늘고 있어서 저희 은행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가족을 통한 사기 피해.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현우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서아가, 우리 지훈이가 나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아이들이 아닌데. 할아버지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최다은 씨의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어르신 최근 6개월간의 출금 내역을 보면, 아니, 제가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면. 최다은 씨는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단호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상당히 큰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심지어 어르신 명의로 몇 건의 대출 신청까지 접수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혹시 이 모든 거래에 대해 어르신께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동의하신 것이 정말 맞는지요?
이강현 할아버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신청한 기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었다. 매달 받는 연금과 아껴 모은 약간의 생활비 외에는 이렇다 할 목돈을 만져본 지도 오래였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 빠져나가고 또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요. 할아버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물었다. 최다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메모지를 꺼내 그 위에 몇 개의 숫자를 적어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메모지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김현우 할아버지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턱 막혔다. 평생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그의 노후 자금, 거의 전부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 돈이 전부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말이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네, 어르신,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의로 추가적인 대출 신청이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전신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댔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그것도 가장 살갑게 굴던 며느리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럼 나는 이제 어찌 해야 하는 거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절망과 공포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최다은 씨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무언가를 급히 적어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우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적어드린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금융피해 전문 상담사분께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족분들이라 할지라도 재산 관련 서류나 통장, 도장 관리는 정말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감도장은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거나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김현우 할아버지의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복도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 벽을 짚어야 할 정도였다. 4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 3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외롭게 지켜온 마지막 보루,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가족에 대한 깊은 신뢰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며 그의 발밑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황혼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은행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김현우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며느리 이서아의 최근 행동들로 가득 찼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되감기 시작했다. 아버님, 요즘 통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시장 가서 좋은 약재라도 좀 사다 드릴까요? 살갑게 웃으며 건네던 말들. 아버님,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시겠어요? 아버님 대신 세금 납부해 드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밀던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 요구. 아버님, 혹시 예전에 들어두신 적금 같은 거 없으세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차라리 다른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옮겨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가 잘 아는 은행 직원이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은근슬쩍 재산 상태를 떠보던 질문들. 그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자신을 생각해주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적적하고 외로운 그에게 며느리 서아는 유일한 위안이자 의지처였다. 아들 지우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지만 서아만큼은 매일같이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맛있는 반찬을 해다주며 병원에 갈 때도 늘 함께 동행해주던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 며느리가 자신을 상대로 이토록 끔찍한 일을 꾸몄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은 김현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최다은 씨가 건네준 명함을 꺼냈다. 명함 뒷면에 적힌 노인금융보호 긴급상담센터라는 글자가 그의 떨리는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가족 관련 피해도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족 관련 피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이토록 처참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현우 할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익숙한 거리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평온했던 노후 믿고 의지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버렸다. 집에 도착한 김현우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 때부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은행에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최다은 씨가 적어준 메모지와 명함을 다시 꺼냈다. 메모지에 적힌 엄청난 액수의 출금 내역과 대출 신청 기록들. 그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관리해온 그의 성실함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가장 먼저 공무원 시절 월급 통장으로 사용했던 국민은행 통장을 펼쳤다. 잔액이 적힌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커졌다. 분명 퇴직금 일부와 연금을 합쳐 3천만 원은 좋게 남아 있어야 할 통장이었는데 잔액은 고작 50만 원 남짓이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다. 3개월 전 현금 500만 원 인출, 2개월 전 현금 700만 원 인출, 1개월 전 현금 800만 원 인출. 모두 할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 인출 기록들이었다. 다른 통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 적금 통장은 이미 해지되어 잔액이 0원이었고 농협 통장 역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며느리 이서아였다. 아버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반찬 좀 맛있는 걸로 해놨는데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오라고 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아, 응, 그래 와도 괜찮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통장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최근 몇 달간의 달력을 꺼내 며느리가 집에 다녀갔던 날들을 꼼꼼히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기억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재산세 내셔야 할 시기인데 제가 은행 가는 길에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날 서아는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었다. 아버님 지난번에 병원 다녀오신 거 정산해야 하는데 통장이 있어야 한다네요. 그때도 서아는 인감 도장을 빌려갔었다. 아버님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매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김현우 할아버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비밀번호는 돌아가신 아내의 생일이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몇몇 중요한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행히 등기권리증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적금 증서 몇 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아버님 저예요 하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건네주었던 현관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서아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를 냈다.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넣어드릴게요. 김치도 새로 좀 담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급히 금고문을 닫고 서류들을 대충 정리한 뒤 거실로 나왔다. 서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 어디 편찮으셨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단다. 서아는 다가와 할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려는 신용을 했다. 열은 없으신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 손길이 마치 독사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 손이 자신의 통장에서 그 많은 돈을 빼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살짝 몸을 뒤로 피했다. 괜찮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런 게야. 서아는 잠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아버님 제가 녹용이랑 좋은 약재에 넣고 푹 달여온 거예요. 기력 회복하시는데 좋을 거예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돈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영이란 말인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버님, 그런데 요즘 통장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아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순간 김현우 할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무뚝뚝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아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 녹용 달인 물을 따르는 동안 김현우 할아버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지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보자꾸나. 기니 할 얘기가 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요즘 제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말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요. 주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당장이라도 이 답답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버님, 여기 식탁 위에 두고 갈게요.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 정기검진 있으신 거 아시죠? 그때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서아는 보온병을 식탁 위에 놓으며 평소처럼 살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다음 주까지 이대로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 걸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버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현관으로 향하며 서아가 던진 마지막 말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대사처럼 느껴졌다. 서아가 떠나자마자 김현우 할아버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봄 소풍 사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의 서한은 세상 누구보다도 착하고 순한 며느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 미소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히 위장된 가면이었을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액자를 내려놓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참담한 의심과 배신감에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할아버지는 최다은 씨가 건네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인금융보호 긴급상담센터.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가장 먼저 이곳에 전화부터 해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지금 자신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날 밤 김현우 할아버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텅 빈 통장 장호와 그 위에 겹쳐지는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 3천만 원이 넘던 돈이 하루아침에 50만 원으로 줄어든 통장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금 통장.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을 의심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니.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괴로운 신음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어제 은행원 최다은 씨가 건네준 명함 뒷면에 적힌 노인금융보호 긴급상담센터의 번호를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금융보호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를 끌어모아 입을 열었다. 제가 아무래도 가족에게 금융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평생의 용기가 다 소진되는 듯 했다. 한번 말을 떼고 나니 봇물 터지듯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담사는 할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침착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간 금융 사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며느리나 아들이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 또한 쉽지 않다는 절망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몇 가지 즉각적인 조치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우선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인감도장을 새로 발급받아 안전하게 보관하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방문하여 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과 대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전화 상담이 끝난 후 김현우 할아버지는 한동안 소파에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 평온했던 노후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 무엇보다 이 모든 시련을 이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자 지역 노인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박은혜 씨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제가 맛있는 쑥개떡을 좀 만들었는데 같이 드시려고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쑥개떡 접시가 들려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순간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순수한 호의가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다. 아이고,
박 선생, 어서 들어오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은혜 씨는 할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쩌면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그녀의 따뜻한 관심이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3장 한 줄기 빛, 그리고 용기 있는 첫걸음. 박은혜 씨는 김현우 할아버지의 초췌한 안색과 깊은 시름에 잠긴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쑥개떡과 차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김현우 할아버지도 박은혜 씨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눈빛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은행에서의 충격적인 상담 내용부터 시작하여 며느리 이서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아들 김지훈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현실까지.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은혜 씨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그의 깊은 절망감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세상에, 어르신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도 저희한테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박은혜 씨는 김현우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게지요.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이제는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김현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절망감이 묻어나왔다. 박은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계실 수만은 없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어르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그리고 저희 노인지원센터가 어르신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즉시 노인지원센터의 법률자문 변호사와 연결을 시도했고 다행히 다음 날 오전에 상담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은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본 것이다. 다음 날 김현우 할아버지는 박은혜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입증이 쉽지 않고 특히 서류상으로 며느리에게 위임한 것처럼 꾸며져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더욱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위임장 필적 감정이나 며느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김현우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힘겨운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은혜 씨와 노인지원센터, 그리고 이제는 법률 전문가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부터 김현우 할아버지는 박은혜 씨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대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았고 며느리 이서아가 통장과 도장을 빌려갈 때마다 남겼던 메모나 문자 메시지 등 사소한 단서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과거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이웃이나 친척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 이서아가 자신의 명의로 신청했던 대출 중
일부는 이미 승인이 완료되어 실행되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와 아들 김지훈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사업은 이미 실패하여 막대한 빚만 남긴 상태였고 그 빚의 일부가 이제 고스란히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떠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 이서아는 김현우 할아버지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아들 김지훈을 앞세워 할아버지에게 요즘 아버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며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을 몰래 훔쳐내어 만약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이 유언장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김현우 할아버지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가족과의 법정 다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식욕을 잃어 점점 야위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현우 할아버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 다행히 박은혜 씨가 일찍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을 통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병실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박은혜 씨는 안타까움과 분노에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해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며칠 후 겨우 의식을 회복한 김현우 할아버지의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딸 김수현이었다. 아버지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아빠. 김수현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수현아, 내 딸 와주었구나. 딸의 등장은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나약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딸과 진정한 이웃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그의 황혼역 마지막 외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4장 정의를 향한 여정, 그리고 깨어진 신뢰의 조각들. 딸 김수현의 귀국은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며느리 이서아와 오빠 김지훈을 상대로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동시에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저들이 아빠를 속이고 기만한 명백한 증거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법은 반드시 우리 편일 거예요. 김수현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며느리 이서아와 아들 김지훈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김현우 할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하여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으며 심지어 할아버지의 정신건강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장을 훔쳐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 김지우는 처음에는 아내 이서아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그 역시 범죄 수익의 일부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모든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김현우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네가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김현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눈물, 어린 사주에도 불구하고 한번 깨어진 신뢰의 조각들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몇 달 후 검찰은 며느리 이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들 김지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 가능성을 인정하여 이서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녀는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 모습을 법정 방청석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김지우는 서아야 라며 작게 중얼거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길고 지루했으며 김현우 할아버지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가족들과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마주 앉아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해야 하는 현실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딸 김수현과 이웃 박은혜 씨, 그리고 노인지원센터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김수현은 밤낮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했으며 박은혜 씨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동행하여 할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노인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1년여에 걸친 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며느리 이서아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김지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김현우 할아버지는 승소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인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김현우 할아버지는 법정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탈함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가족관계에 대한 깊은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김현우 할아버지는 딸 수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조금씩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딸 수연은 아버지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과 직장을 마냥 비워둘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찾아와 아버지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깨끗한 시설과 편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연배의 좋은 이웃들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실버타운 게시판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바로 이거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이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강좌를 신청했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직접 강사로 나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금융사기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강의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곧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금융안전지킴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김현우 할아버지는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황혼은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깨어진 신뢰의 조각들 위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5장 상처 위에 핀 꽃,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김현우 할아버지의 노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실버타운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강의는 단순히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와 진솔한 감정 공유가 더해져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선사했다. 많은 노인들이 그의 강의를 통해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몇몇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받았던 도움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연결해 주려 애썼다. 한때는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는 예방 백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역 복지관과 노인대학에서는 그의 강의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은행원 최다은 씨와 이웃 박은혜 씨도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최다은 씨는 은행 차원에서 노인 금융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고 박은혜 씨는 피해 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의 노인 금융 안전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되어 갔다. 딸 김수현은 매달 약속대로 한국을 찾아와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아버지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금융교육 활동을 돕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외손자 마이클 역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며 사회정의와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장차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김현우 할아버지에게 마이클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 김지훈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사회로 복귀할 날이 다가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깊이 반성하며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누나 김수현을 통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김현우 할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부자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김지훈은 과거에 오만하고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죄책감과 회한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 역시 예전처럼 날카로운 분노나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아버지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지훈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용서라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일일 뿐이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지훈은 아버지의 금융교육 활동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금융범죄의 위험성과 가족 간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강단에 서서 금융교육을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몇 해가 더 흘러 김현우 할아버지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이들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하여 황혼의 등불 금융 사기로부터 나의 노후를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노인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고 책의 인쇄 전액은 노인 금융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 수연과 외손자 마이클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 된 김지훈이 함께였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평온했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비단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배신 속에서도 사랑을 믿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던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이제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밝히는 더 많은 등불로 피어나고 있었다. 상처 위에 핀 꽃은 더욱 아름답고 강인하듯 김현우 할아버지의 삶은 고통과 시련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메시지는 마치 잔잔한 파문처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가 설립에 기여했던 노인 금융 피해자 지원재단은 딸 김수연과 아들 김지훈 그리고 그의 뜻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재단은 금융사기 피해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절망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은행원이었던 최다은 씨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가 되어 노인 금융보호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현우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얻었던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녀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어르신 금융 안심 서비스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노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이웃이었던 박은혜 씨는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로서 노인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를 발간하여 그의 삶과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책자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교포 사회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다. 외손자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할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던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마다 마치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격려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들 김지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진심 어린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아들로서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매년 김현우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소 앞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가족들과 옛 동료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정신을 기렸다. 그들이 함께 부르는 추모의 노래는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의 삶은 비록 한 개인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배신 속에서도 사랑을 믿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던 그의 용기 있는 삶.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라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이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의 빛을 이어받아 어둠을 밝히듯 김현우 할아버지의 삶이 남긴 온기는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